이 년이 의녀라고? 저 돼지 같은 년이 사람 목숨을 쥐고 흔들겠다? 당장 쫓아내라! 한 사내의 고함이 마을 사랑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는데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치마폭에 싼 약재 보따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으나 그 눈만은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이고 저 사내의 고함 끝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의 시작은 그보다 석 달 전 전라도 남원 땅 아래 조그마한 고을이더랬습니다. 숙종 치세 28회째 되던 해 전라도 남원부 아래 산내면이라는 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이 병풍처럼 마을 뒤를 감싸고 앞으로는 실개천이 흘러 논에 물을 대는 100여 호 남짓한 평범한 촌락이었지요. 이 마을에 복례라 불리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나이 27, 관비의 딸로 태어나 해민서에 이름을 올린 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례에게는 한 가지 남다른 점이 있었으니 체구가 보통 여인의 곱절은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독 살이 올라 10살 때 이미 또래 아이들 몫의 밥을 먹었고 20살이 넘어서는 장정 하나가 양팔을 벌려도 허리를 앉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복례의 어미는 본래 남원 관아의 관비였는데 젊어서 약방 심부름을 하다가 약초 다루는 법을 어깨너머로 익힌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미가 딸에게 틈만 나면 약초 이름을 가르치고 산에 데리고 다니며 뿌리 캐는 법을 알려주었지요. 복례는 몸은 둔했으나 코가 귀신같이 밝아서 산길을 걷다가도 바람결에 실려 오는 풀 냄새만으로 어떤 약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짚어냈습니다. 15되던 해에 해민서에서 의녀를 뽑는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어미는 딸의 손을 잡고 남원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녀 선발을 맡은 남원부의 심약 이방이라는 자가 복례의 체구를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의녀가 몸이 저래서야 환자 곁에 앉으면 자리가 남겠느냐. 약재를 나르다 숨이 차서 쓰러지면 그게 의녀냐 환자냐. 주변에 있던 아전들이 킬킬 웃었고 복례의 어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가만히 서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약초 10가지를 대령하겠사오니 이름과 쓰임새를 하나라도 틀리면 물러가겠습니다. 심약 이방이 피식 웃으며 약장에서 10가지 약재를 꺼내 늘어놓았습니다. 복례는 눈을 감고 하나하나 손에 들어 코에 대었습니다. 창출, 백출, 황기, 당귀, 감초, 천궁, 작약, 반아, 진피, 그리고 마지막 하나. 복례가 눈을 떴습니다. 이것은 석창포이옵니다. 뿌리를 말린 것인데 잘린 단면이 붉은 빛을 띠는 것으로 보아 올 봄이 아니라 지난해 가을에 캔 것이옵고 석기가 배어 있으니 약성이 반은 빠졌을 것이옵니다. 심약 이방의 웃음이 멎었습니다. 약장을 관리하는 자기조차 석창포의 채취 시기를 눈으로 구분하지 못했는데 이 뚱뚱한 처자가 냄새와 단면만으로 그것을 알아맞힌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복례는 의녀가 되었으나 그날 이후로 뚱녀라는 별명이 따라붙었습니다. 남원 관아의 아전들은 복례를 뚱녀라 불렀고 마을 사람들도 복례의 이름 대신 뚱녀 의녀라 칭했습니다. 의녀가 된 뒤에도 복례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약재를 다루고 환자를 돌보는 일은 복례가 맡았으나 환자의 가족들이 복례를 보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 양반가의 부인들은 복례가 진맥을 하러 오면 손목을 내밀기를 꺼렸습니다. 저 여인의 손가락이 너무 두꺼워 맥을 제대로 짚겠느냐는 것이었지요. 복례는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물러나 다른 의녀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관아 뒤편 약방에 앉아 약재를 고르고
탕약을 다리고 처방전을 베끼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 앞에 나서는 일은 점점 줄었고 약방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복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재주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복례는 밤마다 어미에게 물려받은 낡은 필사본 한 권을 펼쳐 읽었는데 그것은 세종조의 편찬된 향약집성방의 일부를 누군가 베껴 쓴 것이었습니다. 관비였던 복례의 외할머니가 해민서에서 심부름을 하다가 몰래 베낀 것이라 했습니다. 복례는 그 책에 나오는 약초의 배합법을 하나하나 외웠고 산에 올라가 직접 약초를 캐어 시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역병에 쓰이는 처방에 관심이 깊었는데 그 까닭은 복례의 아비가 역질에 걸려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복례가 5살 되던 해 마을에 역병이 돌아 사흘 만에 15명이 죽었고 그중 하나가 복례의 아비였습니다. 어미는 그 뒤로 딸에게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약을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 아비는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복례는 역병을 막는 약초와 처방에 누구보다 골몰했습니다. 창추를 태워 연기를 피우면 나쁜 기운을 쫓을 수 있다는 것, 서궁왕을 갈아 콧구멍에 바르면 병기가 세미지 않는다는 것, 생강과 대추를 넣어 달인 물이 위장을 다스려 몸의 기운을 북돋는다는 것을 복례는 줄줄 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쓸 곳은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복례를 찾는 이는 거의 없었고 관아에서도 복례에게는 약재 정리와 허드렛일만 맡겼습니다. 그해 여름 7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습니다.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뚝 끊기더니 사흘 내내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물물이 줄고 개천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을 어기 주막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부상 하나가 경상도 쪽에서 넘어오면서 한 마리였는데 함양 고을의 괴질이 돌아 닷새 만에 마을 하나가 텅 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피를 토하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더니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갔다 했습니다. 복례는 그 소문을 듣고 등줄기가 서늘해져 적삼깃을 여몄습니다. 함양은 지리산 너머 하루거리, 바람이 불면 이틀이면 닿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복례가 관아의 좌수에게 달려가 역병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좌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함양의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이런 일은 의원이 할 일이지 의녀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복례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관아 뒤편 약방에 홀로 앉아 낡은 필사본을 펼쳤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도 뜨지 않은 캄캄한 하늘에 별만 떠 있었고 호롱불 하나에 기대어 글자를 더듬는 복례의 그림자가 벽에 크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산처럼 보였다 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첫 번째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남쪽 끝 토담집에 사는 김생원이라는 노인이 새벽녘에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한 것이었습니다. 김생원의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관아로 달려왔고 아전들이 허둥지둥 의원을 불렀으나 남원부의 의원은 이미 다른 고을로 출타 중이었습니다. 마을에 남아있는 의료인이라고는 복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좌수도 이방도 마을 사람들도 복례를 부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뚱녀한테 사람 목숨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 사이 김생원의 몸에는 붉은 반점이 돋기 시작했고 옆집 안악도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관아 약방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지만 복례는 약재 보따리를 싸들고 김생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토담집 문 앞에 서자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뚱녀가 왜 여기 왔느냐? 너 같은 것이 손을 대면 아버님이 더 나빠지실 것이다.
복례는 그 말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른은 내일 해가 뜨기 전에 돌아가십니다. 제가 손을 대서 더 나빠질 것은 없사옵니다. 며느리가 말문이 막혀 비켜섰고 복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생원의 상태는 이미 위중했습니다. 복례는 노인의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붉은 반점의 색과 크기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복례의 두꺼운 손가락이 노인의 손목 위에서 미세한 맥박의 흐름을 더듬었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에서 창출과 감초, 생강을 꺼내 며느리에게 물을 끓이라 했습니다. 복례가 탕약을 다리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토담집 밖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뚱녀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전현이 괜히 손을 대서 죽으면 누가 책임지느냐? 그 속삭임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으나 복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김생원의 기침이 잦아들었습니다. 붉은 반점은 여전했으나 피를 토하는 일은 멎었고 열도 한 꺾임 내려갔습니다. 며느리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복례를 바라보았으나 복례는 기뻐하는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옵니다. 이 병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을 서쪽에서 아이 하나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역병은 이미 마을 안으로 깊숙이 파고든 뒤였습니다. 이틀 뒤 환자가 5으로 늘었습니다. 사흘 뒤에는 12이 되었습니다. 마을 100여 호 중 10집 넘는 곳에서 기침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장터는 문을 닫았으며 5일장을 찾아오던 보부상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관아의 좌수는 남원부에 급히 장계를 올렸으나 남원부에서도 이미 역병이 번져 의원을 보낼 여력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마을은 고립되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이 세상과 단절된 섬이 된 것이지요. 복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환자의 집을 돌며 맥을 짚고 탕약을 먹이고 밤에는 약방에서 약재를 다리고 처방을 궁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복례 앞에 뜻밖의 적이 나타났습니다. 마을의 훈장인 박진사라는 자였습니다. 박진사는 한양에서 과거에 낙방한 뒤 낙향하여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비였는데 유독 체면과 채통을 중시하는 위인이었습니다. 그가 좌수를 찾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안 관비의 딸인 의녀가, 그것도 여자가 마을 전체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꼴이 되면 이 마을의 채통이 서겠느냐. 역병은 하늘이 내린 것이니 기우제를 올리고 부적을 써야 할 일이지 뚱녀의 약탕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 박진사의 말에 동조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을의 노인 몇이 그래 역병은 기도로 물리쳐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고 심지어 복례가 돌보던 환자의 가족 중에서도 뚱녀의 약을 먹고 낫는 게 아니라 더 아프다며 약을 거부하는 이가 나왔습니다. 복례가 김생원의 집에서 나오는 길에 박진사가 사랑방 앞을 지키고 서서 앞서 말한 그 호통을 쳤던 것이옵니다. 이년이 의녀라고? 저 돼지 같은 년이 사람 목숨을 쥐고 흔들겠다? 당장 쫓아내라. 복례는 그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치마폭에 싼 약재 보따리를 움켜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으나 복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직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진사 어른, 저를 쫓아내시는 것은 어렵지 않사옵니다. 그러하오나 내일이면 환자가 20명을 넘길 것이 없고 모레가 되면 죽는 이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옵니다. 그때 가서 저를 부르시면 늦사옵니다. 박진사는 콧방귀를 끼며 돌아섰고 좌수는 눈치만 보다가 아무 편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 뒤 사흘간 복례는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환자의 집에 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약방의 약재마저 박 진사의 주도로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복례는 마을 변두리 외딴 움막에 쪼그려 앉아 산에서 캐온 약초로 혼자서 약을 다렸습니다. 누더기 같은 적삼에 땀이 배어 쉰내가 났고 사흘째 밥을 굶었으나 복례는 약 다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흘 뒤 박 진사의 말대로 기우제를 올리고 부적을 붙인 마을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마을 동쪽 끝에 사는 젊은 안악이 새벽녘에 피를 한 사발이나 토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돌도 안 된 젖먹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어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을 때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노인 하나가 더 죽었고 그 이튿날에는 2명이 동시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 진사가 올린 기우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적을 붙인 집에서도 환자가 나왔고 기도를 올린 사당에서마저 당주가 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공포가 번졌습니다. 밤이면 곡성이 들렸고 낮에도 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집이 태반이었고 가진 것 챙겨서 마을을 떠나려는 이들도 있었으나 이미 인근 마을에서 역질이 돈다는 소문에 받아들여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자 좌수가 결국 복례를 찾아왔습니다. 마을 변두리 움막을 찾아온 좌수는 복례의 꼴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흘을 굶은 복례는 더 야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은 듯한 얼굴에 눈만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앞에는 밤새 달인 탕약 항아리 서너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좌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실 줄 알았사옵니다. 좌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말이 맞았다. 살려다오. 그러나 이때 복례에게는 더 큰 문제가 닥쳐 있었습니다. 약재가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관아 약방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산에서 캘 수 있는 약초만으로는 20명이 넘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핵심 약재인 황기와 창출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산에서 캐어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리고 다듬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복례의 눈앞이 캄캄해졌으나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복례는 좌수에게 2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 관아 약방의 자물쇠를 열 것. 2, 마을 사람들 중 성한 자들을 모아 약초 캐는 일을 돕게 할 것. 좌수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약방의 자물쇠를 여는 순간 복례는 경악했습니다. 약장이 거의 비어 있었던 것이옵니다. 박 진사가 부적을 만든다며 약재 상당량을 불태워버린 뒤였습니다. 복례의 2 손이 부들부들 떨렸으나 곧 주먹을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은 것으로 해야지요. 복례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치료만으로는 역병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난생 처음 자기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이 병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는 것이옵니다. 아픈 이와 성한 이를 갈라놓아야 하옵니다. 그것은 복례가 낡은 필사본에서 읽은 격리의 법이었습니다. 조정에서 활인서를 두어 역병 환자를 따로 모아 치료하던 것과 같은 이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픈 가족을 따로 떼어 놓으라니 그것은 차마 할 수 없다는 이도 있었고 뚱녀의 말을 어찌 믿느냐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인물이 복례의 편에 섰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씨 성의 할머니였는데 이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서며 말했습니다. 내 어릴 적에도 역질이 돌았는데 그때 살아남은 마을은 아픈 놈 따로 멀쩡한 놈 따로 갈라놓은 곳이었어. 이 아이 말이 맞아. 할머니의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좌수가 마을 서쪽 빈 광에 환자를 모으기로 결정했고 복례가 그곳을 맡기로 했습니다. 복례는 빈 광을 환자를 위한 공간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짚을 깔고 가마솥을 걸어 탕약을 끓이고 창추를 태워 연기를 피워 나쁜 기운을 쫓았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 옮겨져 왔는데 23명이나 되었습니다. 복례는 혼자서 그 많은 환자를 돌봐야 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환자 사이를 오가며 맥을 짚고 약을 먹이고 이마에 열을 식혔습니다. 복례의 넓은 등에는 땀이 마를 날이 없었고 손등은 약재물이 들어 검붉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박 진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교활한 수를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뚱녀가 환자를 한 곳에 모은 것은 한꺼번에 죽이려는 것이다. 저것은 활인서가 아니라 살인소다. 활인서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퇴폐해져 살인소라 불렸다는 세간의 소문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여 환자를 도로 데려가겠다고 몰려왔고 복례 앞에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광 안에서 신음하던 환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생원이었습니다. 복례가 처음 살려낸 그 노인이 열흘 만에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생원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 덕에 살았소.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관 속에 누워 있었을 것이오. 노인의 말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박 진사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나은 것이 무슨 증거가 되느냐? 나머지 22명이 죽으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것이냐? 복례는 김생원을 부축해 앉히고 돌아서서 박 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다른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었습니다. 진사 어른, 저는 묻고 싶사옵니다. 어른은 왜 저를 막으시옵니까? 저 안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어른이 그를 가르치시던 아이들의 어미이옵고 아비이옵고 할미이옵니다. 저것들이 죽어도 괜찮으시옵니까? 박 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으나 대답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뒤통수가 붉었다 하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복례의 격리와 치료가 서서히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중 5이 열이 내렸고 반점이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3명이 더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는 12살 먹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 아이가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턱 끝에서 떨어졌으나 복례는 손으로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틈이 없었습니다. 다음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진사가 열이 난 것이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뚱녀를 쫓아내라 외치던 그 박 진사가 밤사이 열이 치솟아 이를 덜덜 떨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기 시작했고 기침에서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박 진사의 아내가 울며불며 사방에 사람을 보냈으나 마을에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복례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복례의 움막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서방을 살려주시오. 복례는 한숨을 쉬지도 비아냥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약재 보따리를 싸들고 박 진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박 진사가 이불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복례를 알아본 박 진사의 눈에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수치와 공포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간절함이 뒤엉킨 눈이었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 없이 박 진사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빠르고 가늘었습니다.
병이 이미 깊이 든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밤새 박진사의 곁을 지켰습니다. 탕약을 다려 먹이고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올리고 가슴팍에 쑥을 태워 뜸을 놓았습니다. 새벽녘에 박진사의 열이 조금 꺾이자 복례는 비로소 등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박진사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나를 살리느냐? 복례가 눈을 뜨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의녀이기 때문이옵니다. 박진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돼지라 했는데 복례가 말했습니다. 돼지가 아픈 사람을 가릴 이유는 없지 않사옵니까? 박진사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인의 코끝이 붉어지더니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하옵니다. 박진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례를 막아섰던 자가 복례 덕에 살아난 것이니 더 이상 복례를 막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복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산에 올라 약초를 캐왔고 안악들이 탕약을 끓이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복례에게 밥을 지어다 주며 이제 좀 먹고 해라. 내가 쓰러지면 다 끝이다라고 했습니다. 복례는 밥 한 그릇을 받아들고 처음으로 눈물을 글썽였으나 바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복례는 마을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있는 집에는 붉은 천을 매달아 표시하게 했고 성한 사람들은 그 집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물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게 했고 창출을 태운 연기를 마을 곳곳에 피워 공기를 정화했습니다. 죽은 이의 시신은 곧바로 마을 밖에 매장하되 석회를 뿌려 병기가 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복례가 낡은 필사본과 스스로의 경험에서 터득한 방법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새로운 환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격리된 환자 중 14이 회복되었고 나머지도 차츰 고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역병으로 목숨을 잃은 이는 모두 7이었습니다. 100여 호의 마을에서 역병이 한 달 넘게 돌았는데 죽은 이가 7이라는 것은 인근 마을과 비교하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함양 쪽에서는 마을 하나가 통째로 비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인근 고을에서도 수십 명씩 죽어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오던 터였습니다. 9월 들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마을의 역병은 완전히 수그러들었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자리에서 일어난 날 마을 사람들이 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복례가 광문을 열고 나오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좌수가 앞으로 나서서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 마을을 살렸다.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것이 아니옵니다. 약초를 캐준 이, 탕약을 끓여준 이, 환자 곁을 지켜준 이 모두가 한 것이옵니다. 그때 군중 뒤에서 한 사람이 비틀비틀 걸어 나왔습니다. 박진사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지팡이를 짚고 나온 박진사가 복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그 한마디에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과거에 낙방하여 한을 품고 남의 위에 서려 했던 한 선비가 자기가 천대했던 의녀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박진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른, 일어나시옵소서. 병을 앓고 나신 몸으로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복례의 두꺼운 손이 박진사의 여윈 팔을 잡았을 때 박진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일은 곧 남원부에 알려졌고 남원부사가 복례의 공을 조정에 보고했다 하옵니다. 조정에서는 의녀에게 상을 내리는 일이 드물었으나 복례의 경우는 마을 하나를 통째로 살린 것이니 예외로 삼았다 합니다.
복례에게 면천의 은전이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있고 혹은 약재를 하사받았을 뿐이라는 이야기도 있어 어느 쪽이 정확한지는 전하는 이마다 다릅니다. 그 뒤 복례는 어찌 되었느냐? 복례는 그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원 관아의 약방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마을에 남아 아픈 이를 돌보며 살았다 하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복례를 뚱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무엇이라 불렀느냐? 큰어멈이라 불렀다 합니다. 체구가 커서가 아니라 마을을 품어하는 사람이기에 그리 불렀다는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복례가 늙어 세상을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귀에 비석 하나를 세웠습니다. 크고 투박한 돌에 새긴 글자는 딱 5자였다 하옵니다. 의녀복례 집이 의녀복례의 비석이라는 뜻이지요. 비문을 쓴 이가 누구였는지 아시겠습니까? 박진사였다 합니다. 과거에 낙방한 뒤 평생 붓을 놓았던 그가 복례의 비석에 글을 쓰겠다며 스스로 나섰다 하옵니다. 그 비석이 아직 남아있느냐고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비석이 풍화되고 마을이 변하고 사람들이 떠나고 이름이 잊혀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해져 듣는 이의 귓가에 닿았으니 복례는 아직 비석보다 단단한 곳에 남아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시당해도 물러서지 않은 한 여인이 약초 보따리 하나 들고 역병 앞에 섰던 그 여름밤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기를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바랄 뿐이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복례가 세상을 떠난 해 가을 마을 뒷산 지리산 자락에 약초꽃이 유난히 많이 피었다 하옵니다. 창출꽃이며 당귀꽃이며 황귀꽃이 산비탈을 온통 덮어 마치 누군가 일부러 심어 놓은 것 같았다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큰어멈이 산에 올라가셨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하옵니다. 그 꽃들이 이듬해 봄에도 피었는지 그 뒤에도 피었는지는 전하는 이가 없습니다. 다만 지리산 자락 어딘가에 약초가 유난히 잘 자라는 곳이 있다면 혹시 그곳이 복례가 걷던 산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의 욕심이겠지요.